어느 깊은 산속집에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새를 그리면 새가 종이에서 날아올랐어요. 물고기를 그리면 물도 없는데 헤엄쳐 갔지요. 그 소문을 듣고 흰머리에 초록빛 눈을 한 남자가 천천히 산을 올라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요. 깊은 밤이에요. 밤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충사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것들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3편 이어서 들려드릴 거예요. 3편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중간에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놓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들으시면 되니까요. 불을 끄셔도 좋아요. 편하게 누우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주 먼 옛날, 아직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충이라고 불렀습니다. 벌레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아는 벌레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짐승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것. 삶과 죽음의 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사이를 떠도는 생명 그 자체에 가장 가까운 것들. 한 손을 펴보세요. 손가락 끝에 사람이 있고 손바닥 안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작고 오래된 생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안쪽, 손목 너머 심장 쪽에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충입니다. 충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가끔 사람의 삶과 부딪힐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충이 보이는 눈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충을 공부해 사람을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충사라고 불렀지요. 충을 다루는 의사이자 학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계속 나올 사람도 그런 충사 가운데 하나예요. 이름은 긴코.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고 남은 한쪽 눈은 초록빛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모노를 입던 시절에 혼자만 낯선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입에는 언제나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그건 멋을 부린 게 아니라 충을 쫓기 위한 약초 담배였습니다. 긴코에게는 한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그의 몸은 어쩐 일인지 충을 불러 모으는 체질이었거든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충들이 몰려들어 그 마을 사람들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긴코는 평생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록빛 자리. 긴코는 어느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생명을 낳는 왼손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길이었죠. 산을 오를수록 이상한 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 겨울빛인데 이 산만 유독 초록이 짙었어요. 이끼가 두껍게 깔리고 나무들은 계절을 잊은 듯 무성했지요. 긴코는 그 초록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구나. 산 중턱의 외딴 집에는 소년 하나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의 이름은 신라, 할머니의 이름은 렌지였습니다. 신라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왼손으로 무언가의 모양을 그리면 그 그림이 종이에서 스르르 일어나
살아 움직였습니다. 새를 그리면 새가 날아올랐고, 물고기를 그리면 물도 없는 방안을 헤엄쳐 다녔어요.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것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쓰러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쓰지 못하게 엄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신라는 오른손으로만 글씨를 썼고 왼손은 늘 소매 속에 숨기고 있었지요. 자기 손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긴 코가 복도를 지나는데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긴 코는 곧 알아차렸어요. 저건 충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 얼굴이 낯익다는 것도요. 소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바로 이 집의 할머니 렌즈지라고요. 31년 전 렌즈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밤 렌즈는 낯선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등불이 환하고 사람들이 웃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이 차려진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잔치가 아니었어요. 충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여는 충의 잔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딱 하나만 대접합니다. 광주, 빛나는 술이라는 뜻이에요. 땅속 깊은 곳, 진짜 어둠 속을 강물처럼 흐르는 금빛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을 광맥이라고 불렀습니다. 광맥이 지나는 땅은 풀이 무성해지고 생명이 넘치고 광맥이 멀어지면 그 땅은 말라붙지요. 이 산이 유독 푸르렀던 것도 신라의 왼손이 생명을 낳았던 것도 전부 이 집이 광맥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광맥에 흐르는 빛의 물, 그것이 바로 광주였습니다. 광주를 잔에 채워 남김없이 다 마시면 사람은 사람이기를 그만두고 충이 되어 저쪽 세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어린 렌즈가 받은 잔에는 이가 하나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렌즈는 광주를 절반밖에 마시지 못했습니다. 절반만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렌즈는 사람도 아니고 충도 아닌 그 중간에 남아버렸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렌즈와 충에 가까운 또 하나의 렌즈, 둘로 나뉘어 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 사람 쪽 렌즈는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충이 된 쪽 렌즈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손자의 곁을 조용히 지켜왔어요. 그 이상한 왼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말이지요. 긴 코는 신라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왼손으로 잔을 하나 그려달라고요. 소년이 소매에서 왼손을 꺼내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어요. 초록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이 빠진 곳 하나 없는 온전한 잔이었습니다. 그 잔에 광주가 가득 채워졌고 렌즈는 이번에는 남김없이 다 마셨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할머니를 보지 못했던 신라의 눈에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긴 코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지켜볼 사람이 돌아왔으니 내가 할 일은 없겠군 하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봄이라 읍졸이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겨울잠에 관한 이야기예요. 듣다가 같이 잠들어 버리셔도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해 겨울은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어요. 긴 코는 산길을 걷다가 눈보라에 갇혔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흰 벽 속에서
겨우 불빛 하나를 발견했지요. 산 깊은 곳에 외딴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이름은 스즈. 눈이 그칠 때까지 신세를 지기로 하고 긴코는 화롯가에 앉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어요. 어른 둘이 앉아있기에는 어딘가 너무 조용했지요. 긴코가 물었습니다. 이 집에 혹시 다른 사람은 없느냐고요. 스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이 눈보라에 어디를 갔느냐고 묻자 스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벌써 세 번째 겨울이거든요. 겨울이 오면 사라졌다가 봄이 되면 돌아옵니다. 동생의 이름은 미하루라고 했어요. 미하루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허공을 가리키며 저기 뭐가 있다고 말하곤 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아이라고 했지만 누나만은 동생의 말을 믿어주었어요. 세 번째 겨울 전, 그러니까 3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산속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나무에 꽃이 핀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겨울잠을 자던 곰이 굴에서 걸어 나오고 개구리가 울고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짜 봄이라고 불렀어요. 긴코는 화롯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소부키라는 충이 한 일이라고요. 우소부키는 나무에 꽃처럼 피어나는 충이에요. 그 꽃에서는 아주 특별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잠들어 있던 것들이 봄이 왔구나 하고 착각하고 깨어납니다. 온 산을 속여서 봄을 부르는 거예요. 미하루는 그 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답게 손을 뻗어 만져버렸죠. 그날 밤 미하루는 사라졌습니다. 온 마을이 산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눈이 다 녹고 진짜 봄이 왔을 때 미하루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집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긴코는 담배를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소부키의 냄새를 맡은 몸은 겨울이 오면 저절로 잠들 곳을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미하루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눈보라가 잦아든 새벽, 긴코는 산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헤맨 끝에 눈 덮인 비탈에서 작은 굴 하나를 찾았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따뜻한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몸을 굽혀 들어가 보니 굴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서로 몸을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곰도, 다람쥐도, 뱀도 서로가 서로의 온기가 되어 뒤엉켜 있었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소년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긴코는 미하루를 흔들어 깨우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굴 안의 공기가 너무 따뜻하고 짐승들의 숨소리가 너무 고르고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앉았어요. 아, 이거 곤란한데? 그렇게 생각한 것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긴코는 소년의 옆에 나란히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떴을 때는 굴 밖으로 눈 녹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새가 울고 진짜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하루가 물었어요. 아저씨, 겨울잠은 어땠어요? 긴코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사양아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경계에서.
긴코는 어느 어촌에서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가 오려면 아직 한참이었죠. 바닷가 자갈밭에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저 남자는 벌써 2해 넘게 저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시로였어요. 시로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매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집 딸과 혼인을 했죠. 아내의 이름은 미치히. 기가 세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랑해서 맺어진 부부는 아니었어요. 시로에게는 자리가 필요했고 미치히에게는 사람이 필요했죠. 서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시로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 만을 건너기로 했어요. 작은 배 2척에 각자 나눠 타고 나란히 노를 저었습니다. 물 위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로는 하지 않아도 될 심한 말을 하고 말았죠. 미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안개가 밀려왔어요. 새하얀 안개가 순식간에 바다를 덮었습니다. 물속에서는 커다란 뱀 같은 것들이 몸을 뒤척이며 지나갔어요. 그것이 충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혔을 때 시로는 육지의 모래밭에 떠밀려 올라와 있었어요. 미치의 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긴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에는 경계가 있다고요. 사람의 바다와 저쪽의 바다를 가르는 경계. 사람들은 그것을 우와나사카라고 불렀습니다. 안개 속에 갇히면 이상하게도 바깥이 잘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육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에게만 육지가 보인다. 그 말을 들은 시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그날부터 시로는 그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사과를 하지 못한 채로 헤어졌으니까요. 그 한마디를 전하기 전에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해 반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렀어요. 시로는 장사를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를 헐값에 넘기는 걸 보고 제값을 받는 법을 알려주었죠. 마을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고 사람들은 시로를 이웃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녀 소녀 나미는 매일 시로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언제부턴가 나미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로만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안개 낀 바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미치였어요. 2해 반 전 그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도 나이 들지 않은 채로요. 두 사람은 마주서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말도, 늦었지만 전부 전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시로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긴코가 말렸어요.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시로는 손을 뻗었고 미치이는 흰 거품이 되어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젖은 모래 위에 옷만 가지런히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로는 처음으로 바다에 등을 돌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비가 온다. 무지개가 선다.
어느 강가 마을에 다리를 놓는 목수 집안이 있었어요. 대대로 강에 다리를 놓아온 집이었지요. 그 집에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형은 갤로,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은 훌륭한 다리 목수였어요.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코로였습니다. 무지개 사내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이름이죠.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젊었을 적 비가 갠 어느 날이었어요. 눈앞에 무지개가 하나 섰는데 그 끝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옛말에 무지개 밑동을 파면 보물이 나온다고 했죠. 아버지는 홀린 듯이 다가가 무지개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바치칙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무지개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대신 그것이 아버지의 몸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달라졌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몸속이 술렁인다면서 연장을 내려놓고 무지개를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씩, 때로는 몇 달씩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에게 무지개 사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코로는 그 이름이 싫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것의 이름을 자기에게 주었으니까요. 어린 코로는 그게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말이다. 너에게 지어주려고 다른 좋은 이름을 하나 생각해뒀었단다. 아버지는 별뜻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코로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무엇으로 여기 있는 걸까? 형은 훌륭한 다리 목수가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형을 믿고 따랐어요. 코로가 아니어도 괜찮은 자리였죠. 어느 날 코로는 짐을 꾸려 아버지가 걷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무지개를 찾으러요. 여행길에서 코로는 흰머리의 남자와 만났어요. 긴 코였습니다. 긴 코는 코로가 찾는 것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무지개가 아니라 코다라는 충이라고 했습니다. 무지개 뱀이라는 뜻이에요. 강물처럼 땅 위를 흘러다니는 것이라 흘러다니는 것이라고도 불렀죠. 진짜 무지개와 구별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코다는 색깔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포로가 물었어요. 그 무지개뱀은 대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고? 긴코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홍수나 태풍 같은 거다. 생기는 이유는 있지만 목적은 없어. 두 사람은 비를 따라 걸었어요. 비가 오면 개기를 기다리고 개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헛걸음을 하고 또 걸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그친 골짜기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산맥을 통째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무지개였어요. 색깔이 거꾸로였습니다. 코로는 젖은 풀밭을 달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쫓았던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그리고 그 빗속으로 코로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무지개가 코로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 지나갔어요. 주저앉은 코로에게 긴 코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코로는 젖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몸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라리 후련할 정도예요. 그 뒤로 코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몇 해 뒤 서쪽 지방의 사나운 강에 아무리 큰 물이 나도 부서지지 않는 신기한 다리가 놓였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물이 불면 상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 다리.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여러분의 짐작에 맡길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충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아직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어둠 속에서만 살던 소녀 이야기, 소리가 사라진 산속 마을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실에 다 사라진 사람 이야기. 다음 밤에 하나씩 또 들려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오늘 밤에도 어딘가를 조용히 흐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는 것도 아니고, 도우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다음 밤에도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밤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